이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3년 동안 이 봉쇄를 당했을 때 사람 심리적으로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게 삼불심리라고 그러는데 정부나 시장에 대해서는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이 중국 정부의 정책과 소비자 지금 계속 밀당을 하고 있거든요. 경쟁의 심리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이 심리를 어떻게 하면 하느냐. 2024년도도 쉽지 않다. 계속 이런 리스크는 계속 생겨난다. 근데 이제 교수님 오시면서 헐레벌떡 오셨잖아요. 네, 지금 뭐 완전 뭐 지금 이슈가 하나 터진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지금 한국 기업들 큰일 났다고. 지금 그 얘기부터 하나 급하게 최근 해주시죠. 지금 중국 회사법이 네. 수정이 됐어요. 뭐 크게 두 가지 이슈인데 종업원이 300인 이상 기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중국 노동자,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그 공회라고 하는데 네.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뭐 대표를 통해서 한 명이 노동이사로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이슈가 되고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기업 법인 설립할 때 지금 현재는 이 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자본금을 넣을 때 사실 만약에 이 조인트 벤처 같으면 합의해서 돈을 나누어서 넣어도 됐거든요. 네. 조금 이제 기업 입장에 조금은 플렉서블 했는데 딱 5년 안에 무조건 네가 정관에 약속한 돈을 5년 안에 무조건 완납해라.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지금 이슈가 돼서 뭐 좀 인터뷰한다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큰 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뭐 아까 기사를 보니까 뭐 삼성, 현대, 뭐 SK 뭐 다 문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죠. 네. 지금 뭐 그 대기업에서 노동조합에서 나온 어떤 이사, 요 분이 이제 새로 뭐 이사진에 합류를 하면 뭐 어떤 게 뭐 우려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 이 두 가지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두 가지 가장 큰 화두죠. 네. 근데 이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신규 법인에서 5년 내로 완납해라 뭐 이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조합 대표 혹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뽑힌 중국인은 네. 반드시 이사회 한 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영향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네. 그 신문에 보면 야 이제 중국 노동자 눈치도 봐야 된다. 네. 이런 기사가 막 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300 이상이면 규모가 좀 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은 다 걸립니다. 걸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독자로 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독자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사회도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보통은 큰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 근데 너무 그걸 매체에서는 조금 분위기를 조금 걱정이 과도하게 되니까.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근데 걱정되는 것은 조인트 벤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5대5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중국 자본 어떤 중국 자본과 한국의 이제 자본, 인수 경우는 이 지금 중국 노동자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네. 당연히 누구 편 들겠어요? 중국 편 드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상황이 곤란하다. 네. 이러되면 이제 눈치를 정말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물론 중국 정부가 이렇게를 지금 한 배경은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뭐는 일단은 뭐 중국 노동자 뭐 참 권익을 많이 한다, 뭐 참여를 시킨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일단 뭐 지방 재정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돈을 아까 말씀드린 5년 안에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빨리 좀 걷어서 지금 중앙 정부에서는 빨리 지금 내수 진작시키라고 하는데 돈은 없고 빨리 돈을 좀 걷어야 되는 것도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한 부실 기업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름만 걸어놓고 회사 만들면 또 돈을 지원해 주는 지방 같은 게 있거든요. 네. 뭐 창업한다 해놓고 그죠. 앞으로 해서 뭐 한 10년 내에 10억을 넣겠다. 그래가지고 지원금 회사 중국 지방 정부에서 회사 설립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돈을 안 내고 그럼 이런 좀비 기업이 많은가 이거 한번 정리하겠다. 이런 측면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이건 중국의 이야기고 그럼 우리 기업에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직격탄이 바로 우리 합자 기업하고는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는 300인 이상의 지금 기업으로서 중국에 사업하는 기업들은 전부 다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네. 그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큰 여파가 가져오겠죠. 이게 그 노동이사 뭐 이런 제도라고 노동이사제, 봐야 될 텐데 노동이사제. 이게 뭐 이제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 보니까 뭐 이제 어떤 뭐 투자 같은 거를 뭐 거부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자산 매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반대도 하고 하면서 뭔가 사측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에 좀 약간 좀 딜레이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된다.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이게 이 중국 회사법 규정을 보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독일도 이게 있거든요. 이게 민주화된 부분에서 독일이 특히 이제 노동자 중심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매각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캐스팅 보고 지고 있는 이 노동자가 중국 표를 딱 던져버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장 하나 좀 뭐 폐쇄해야 된다 폐쇄해야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합자 기업들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지금 기사 막 지금 나오는데 그걸 지금 제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독자는 그 구멍이 있다.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하니까 네. 한 명 들어왔다고 해서 판을 바꾸지는 못하는데 진짜 우리 조인트 벤처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작전을 짜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지금 벌써 예를 들면 이제 뭐 준비를 뭐 지금 운영해서 이걸 매각해서 뭘 해야 되는데 뭐 이게 안 되면 지금 회사 전체 운영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빠져나갈 것에 대한 이제 사전 조율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좀 아마 지금 중국 내에 300인 이상에 되는 우리 조인트 벤처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럼 머리가 좀 아플 수 있다. 지금 아마 좀 정신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요. 그러면 그 중국 정부가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한 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인권 차원에서 뭐 노동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한 거라고 이제 말은 하지만 어떤 뭐 다른 어떤 그 의도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떤 이거 외국 기업에 대한 어떤 좀 통제를 좀 강화하겠다 이런 목적도 좀 있는 걸까요? 외국 기업 통제를 강화한다라고 지금은 중국에 있는 지금 외국 투자 기업이 지금 많이 또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고 또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 입장에서는 네. 아니죠. 아닌데 그 부분은 아닌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금 더 이게 중국 투자를 좀 꺼리게 만드는 요소로 지금 보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거다. 근데 이게 외국 기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네. 네, 지금 왜냐하면 회사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가장 상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기업들도 중국 기업도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좀비 기업들이 지금 너무나 이게 그 때문에 아마 내년도 중국의 이제 기업 수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중국의 민영 기업 수가 한 5천만 개 정도 되거든요. 5천만 개. 네. 네. 그러니까 약 5천만 개 되는데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놓고 이제 의미가 없는 돈 받아 먹고 세금도 안 내는 혜택만 받고. 혜택만 받는 애들. 이런 애 다 정리하겠다는 거죠. 네. 그럼 그건 이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제 독이 되는 거죠.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실 때 뭐 우리 기업 입장에서 뭐 자본금 완납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중국 진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또 많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 연구소를 통해서 중국 진출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5년 안에 어떤 식으로 내가 자본금을 낼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이 포트폴리오를 잘 짜셔야 되는 게 좀 있죠.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자금이 좀 많이 또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예상했던 구체화해야 되는 거죠.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어쨌든 이제 이사로 이제 노동자 이제 근로자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떤 의사 결정에 조금 어려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예측이 안 되는 변수가 생겼다. 그렇게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노동이사가 들어오면 일단 뭐 감시하는 느낌도 있을 것이고 이 정보가 또 우리 셀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부담이 좀 되기는 하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국유기업도 아니고 민영기업, 특히 외자기업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 컨트롤을 이렇게 만약에 이제 그런 뭐 노동이사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한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이제 문제가 매우 커질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지금은 그거는 완전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은 분명히 외국 자본이 필요로 하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 가서 그 많은 글로벌 CEO들 만나는 목도 지금 중국에 투자하라는 목적이기 때문에 꼭 뭐 반 이 외자 정책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외자 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다 포함되는 거다. 뭔가 이 근로자분들의 어떤 뭐 그 지지나 이런 것들을 또 맞습니다. 그런 약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도 노리고. 지지율로 그렇죠. 그것도 있죠. 그만큼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 오늘 제가 중국 경제 이야기하면서 지금 중국 경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많은 일반적인 지지를 더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권익을 우선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봐야겠네요. 그럼 방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중에 그 지방 정부가 지금 뭐 돈이 뭐 사실 뭐 되게 힘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자금 확보를 위해서 뭐 이렇게 바꾼 거 돈이 필요하죠. 그렇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실제로 하나의 일부 목적이다. 실제로 뭐 얼마나 지금 상황이 심각한가요? 지방 재정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13개 정도 지방 정부가 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뭐 청해성, 뭐 그다음에 귀주성, 우리가 4대 직할 수 있는 천진. 이 청해성 같은 경우는 정 부채율이 거의 한 뭐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심하면 월급도 못 줍니다. 못 주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 청해성이나 그다음에 이 귀주성, 청해성 하면 칭하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고이조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중국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한 13개 정도 지방 정부가 좀 매우 심각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것도 당연하고요. 뭘 새로운 걸 하려 해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죠. 출퇴근 같은 경우도 아예 뭐 출근을 좀 쉬었다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있고. 전반적인 뭐 월급뿐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하고 연결. 그 지방 정부가 돈이 없다는 것은 지방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지방정 살아있는 여러 기관들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기관으로 해서 먹고 사는 여러 가지의 뭐 식당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제 소비의 주체들이 있는데 그건 다 지금 사다리식으로 해가지고 다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13개 지방이 가장 심각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썩 좋지는 않다. 그런 상태에서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내려면 결국은 소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는 결국 투자를 했는데 투자는 돈이 없고 그건 이제 결국은 의지할 것은 정부 중앙정부밖에 없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중국 좀 하려면 투자를 하려는데 이거를 지금 만들어내려면 세금을 많이 걷든가 네.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된다. 그럼 세금을 걷을 데가 없어 지금. 지금 민영 경제들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소비를 안 하니까 민영 기업이나 이런 거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버니까 세금을 못 내죠. 그럼 세금 들어올 때는 제한적이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결국 정부가 돈을 푸는 거, 유동성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년도 이제 내년이 아니죠. 올해죠. 2024년도 지금 봤을 때 이 지방 부채 부분에서는 제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이건데 중앙 정부가 언제쯤 이 지방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풀 것이냐, 어떤 형식으로 풀 것이냐, 요런 게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이제 내년 1분기는 아닐 것 같고 이제 하반기 정도 돼서 지금은 뭐 돈을 안 푼다고 하지만 답이 없어요. 안 풀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특별채라든지 혹은 이제 국채를 또 지방 국채가 아니라 중앙 정부 국채를 발행해서 지방 정부한테 이제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걸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통해서 지방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켜 부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GDP 지금 한 4.5에서 4.8 정도가 나온다. 네. 중국의 GDP는요. 이게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1, 2월 달에 지방 정부에서 양회를 합니다. 네. 우리가 양회 들어보셨잖아요. 네. 전인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2024년도에 얼만큼 GDP 성장을 하겠습니다라고 중앙 정부에 딱 회의를 하고 통계를 뽑고 쭉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중앙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면 중앙 정부를 딱 가지고 3월 초에 중국 양회를 하거든요. 그럼 다 입수해요. 30개가 넘는 성실, 뭐 직관식 다 보고 그 중간점을 찍어서 국무총리가 3월 초에 집중제재 발표하잖아요. 네. 올해 중국의 성장 목표는 딱 찍어서 요즘 아시겠지만 전후라는 말을 쓰거든요. 5% 내외에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 나온 게 한 5.5 정도 되면 한 5% 내외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흐기 때문에 그럼 1, 2월 달에 그 지방 전인대가 좀 중요한데 거기서 만약에 GDP가 낮게 나오면 거기 지도자가 중앙으로 가겠어요? 못 가네요. 못 가는 거잖아요. 네. 뭐 어쨌든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말 부동산 LGFB 지방융자 정부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올해가 그렇고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도 정말 저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꾸역꾸역 5%를 만들어냈어요. 왜냐하면 5%를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1% GDP가 보통 일자리 창출이 한 250만에서 280만 명 정도 나오거든요. 네. 1%가. GDP 1%가 300만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2023년도 졸업생이 1,156만 명 정도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한 1,200만 명 한다. 네. 1,200만 명 일자리 이게 5%네요. 예, 그게 아무리 못해도 이해되시죠? 네. 왜 5%를 하는지를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취업률은 공산당 리더십의 바로미터예요. 이게 지금까지 중국이 쭉 개혁해 오면서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옛날보다 잘 사니까 네. 말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잘 사니까 옛날보다 집도 좋아지고 차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특히 이제 기성세대는 그렇지만 지금의 젊은 MZ 세대들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 친구들은요 우리가 중국 가시면 뭐 그러잖아요. 유튜브도 안 되고 그죠 구글도 안 들어가지고 이런 말 하죠. 근데 요즘 MZ 세대들은 다 이 VPN 통해서 다 봅니다. 네. 이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도 다 보잖아요. 다 봅니다.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은 어쨌든 답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를 꼭 만들려고 한다. 2024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요. 최근 자료 보면 IMF도 뭐 한 4.2 정도 얘기를 했고 OECD 같은 경우는 4.7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제가 확실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문제점을 아까 제가 적나라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 성장이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막 뭐 붕괴되고 위기론 이런 식으로
있게 막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이 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성장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위기 상황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피크 차이나 얘기 많이 했거든요. 제가 피크 차이나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피크 차이나는 사실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이 가장 피크를 찍은 GDP가요. 2007년도일 겁니다. 한 14.6% 정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다가 등락을 오고 가다가 2010년도에 10.6% 네. 딱 찍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부터 피크 찍은 거잖아요. 네.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근데 중국 망한다 위험론 붕괴로는 그때부터 이야기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 우리가 늑대야 하는 것처럼 양치기 소년과 네. 같은 우와 같은 이야기죠. 안 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경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중국 경제 성장 이 성장률을 가지고 중국 경제의 성장이 멈췄느냐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중국 경제는요 절대 성장률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3세대 지도부 짱저민 시대 때 그게 이제 보통 1989년에서 2002년도 겁니다. 3세대 지도부 짱저민 요 시대 때 중국 GDP 1%가 얼마 정도였냐면 60억 달러. 4세대 지도부 후진타오 시대 때 그러니까 2003년에서 2012년 요 사이 때 네. GDP 1%가 얼마였냐면 한 170억 달러. 거의 3배 가까이. 네. 그다음에 시진핑 1기 2013년부터 2017년 요 5년 요때가 얼마였냐면 1%가 960억 달러. 그다음에 2기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요때가 얼마였냐면 GDP 1%가 1940억 달러입니다. 계속 성장을 했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다르잖아요. 경제 성장 크기를 보셔야 된다는 거지. 그만큼 이제 그때문에 이 성장률이 계속 이렇게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중국 경제가 완전 거꾸라질 것처럼 이렇게 보면 안 된다. 다르다라는 거. 예. 그거를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진핑 시대 때 1%의 GDP는 3세대 아까 말씀드렸던 짱저민 시대에 한 31%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같은 급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규모가 커졌으니까. 규모가 커지니까. 같은 1%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경제상 크기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또 6일 얘기할 때 이제 인구 감소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인구 감소 많이 하는데 맞죠. 그 맞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당연히 문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중국의 차이나 리스크는 많다. 하지만 이게 중국 경제를 흔들고 흔히 이야기하는 붕괴되는 식으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차이나 피크론의 담론에 매몰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 감소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면 중국은 이미 3차 서비스 산업이요. 2013년도에 이미 제조업을 추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첨단 제조로 지금 넘어가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됐죠. 그러니까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2022년도 그러니까 제조업 노동자 대비 지금 가동 중인 산업용 로봇 대수가요 10,000명당 한 394대 정도 됩니다. 안주까지 뭐 없지만 이게 전년 대비 한 23% 정도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요즘은 지방 가보시면요 예전에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뭐죠 이게 수제비 같은 거를 다 손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탁탁탁탁탁 그게 하나가 네. 우리 돈으로 한 150만 정도 한답니다. 네. 그건 지금 월급보다 훨씬 낫대요. 정확하답니다. 탁탁탁탁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로봇화 자동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이 그게 리스크로 가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위험론으로 빠지기에는 아니다. 그래서 그는 이 피크 차이나의 담론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좋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할 것은 활용해야 된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의 이제 얘기는 이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방 정부 부채가 뭐 너무 많고 또 부동산 기반으로 또 GDP를 또 키워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또 유지가 안 되면 사실상 뭐 이제 그게 여기서 또 위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뭐 컨트롤 못하는 상황이 오면 정말 뭐 경제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도 지금 부동산 뭐 관련해 가지고 어떤 그 대출이나 이런 정부 부채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중국은 뭐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에 지금 선행 집행 주택 거래가 이미 이제 2023년도에 이제 차익을 찍고 약간의 지금 변화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신규 착공도 하고 지금 재건축, 뭐 신도시 개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두 가지 문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지방 부채
문제, 그다음에 이 부동산 이슈가 지금 중국 중앙정부도 가장 큰 해결의 문제를 알고는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에 중앙경제공작회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비상경제대책회의 같은 거예요. 거기서 2024년도 9대 중점 업무를 이야기했어요. 네. 그게 이제 보시면 첫 번째가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중국이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이제 결국 이제 첨단 산업을 생태계를 더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수출 중심이 아니라 자국 산업 중심으로 해서 계속 미중 간의 이야기도 잠시 또 하겠지만 자국 산업 위주에서 성장을 해. 그래야지만 자립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 거기에 투자가 돈이 많이 될 겁니다. 두 번째가 내수 이제 키우는 소비를 키워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쭉쭉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지방 부채, 부동산 이슈를 좀 해결하겠다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인식을 그전 시기 2022년, 23년도보다 좀 더 강하게 지금 보고 있고 이것을 지금 해결하려고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지금 이슈 예를 들면 항저우라든지 근데 지방 3, 4선 도시뿐만 아니라 좀 대도시 정도 네. 항저우라든가 베이징 같은 데 사실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거든요. 돈도 지금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이제 일단은 가장 큰 게 심리적인데 심리적으로 지금 사면 상투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살고 있고 안 사니까 돈을 좀 낮추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있는 네. 게 팩트입니다. 딱 팩트입니다. 거기에 따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심리를 핵심이 뭐냐면 이 심리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잡아내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에 중국 정부 가장 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시장이 주체죠. 중국 소비자 민영 기업들한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게 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당면의 문제점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들어보셨겠지만 중국 경제 비관론 하는 것 중국 내부에서 막 차단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차단하고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부분에서 심리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자꾸 많이 보면 소비를 더 안 할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더 안 하겠죠. 투자를 안 하면 당연히 일자리도 고용도 줄어들겠죠. 악순환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두고 중국점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시장에서 먹힐 것이냐 키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부동산 이슈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더 거슬러 가볼게요. 2023년도에 11월 달에 인민은행이랑 뭐 증권감독위원회나 부동산 관리 감독하는 뭐 이런 이런 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기업들을 다 모았죠. 건설사를 모아가지고 뭐가 힘드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를 했었어요. 어떤 식의 지원을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게 11월 7일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아마 12일인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중국 내에서 이렇게 막 나돌았냐면 지원하는 50개 기업들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별을 해서 이 디벨로퍼들 부동산 건설사 도산 안 나게 도와줄 것이다. 근데 이게 막 돌아다니면 저도 이제 그 명단을 쭉 봤는데 근데 보면 민영기업보다는 확실히 국영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돌아다니면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이제 기자들 이렇게 쭉 중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신문 기사라든지 인터뷰를 제가 해보면 이게 그냥은 돌지는 않거든요. 뭐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국 정부가 이 디벨로퍼들 부동산 건설사들의 도산을 이제 버릴 건 버리지만 살려야 될 것을 다 지금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2023년도가 이제 심리적으로 부동산 건설사 큰 기업들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고 어느 정도 거래에 대한 부분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약간 정부가 좀 이제 심리적인 조금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뭐 만약에 그런 리스트가 이제 진짜 공개가 되고 이래 했을 경우는 약간은 조금 더 이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근데 이게 또 결론은 마찬가지죠.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위기를 맞이하기에는 제가 볼 때 이것도 제한적이다. 그 이유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리스크 할 때 제가 근거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가 중국 경제 기초 체력이 일단은 버틸 수 있다. 첫 번째가 일단은 뭐 외환 보유고도 일단 뭐 세계 1등이 3조 2천억 달러 되고 두 번째가 중국 저축률인데요. 지금 저축률이 지금 뭐 한 45.6 정도 됩니다. 보통 선진국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많죠.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기초 체력을 이야기를 하지만 역으로 이야기하면 돈이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위안화 돈이 잠자고 있는 돈이 제가 중국 자료를 가지고 우리 돈으로 좀 바꿔 보니까 한 2경 4,565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경. 그러니까, 네. 일본 노무라 증권 자료를 보면요, 한 7,200억 달러 이상이 은행에 잠자고 있다. 그걸 정부 입장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리이기 때문에
안 쓴단 말이에요, 이거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심리적으로 해서 돈을 쓰게끔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어쨌든 자꾸 있다. 근데 역으로 말하는 경제 기초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있다라는 거죠. 네. 세 번째가 이제 부채율도 뭐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 감내낼 수 있는 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한 78% 정도 되니까 뭐 미국 일본 같은 게 한 220% 넘거든요. 미국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 지방 부채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게 너무 이제 서방에 있는 이게 추산된 부분들을 가지고 보기에는 앞서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핵심인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요 금융 자본 시장은 누가 컨트롤합니까? 뭐 정부가 하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 자본주의에서는 정책이 시장을 못 이기죠. 근데 사회주의는 정책이 시장을 이깁니다. 때문에 그거는 좀 체제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 그 두 가지 측면을 또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씀해주신 거에서 이제 궁금한 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를 이렇게 줄이게 됐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돈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뭐 변화의 계기가 뭔가요? 가장 큰 게 코로나겠죠. 예, 그다음에 제로 코로나겠죠. 예, 그러니까 물론 대내적인 것은 이 코로나 정책 제로 코로나 정책이죠. 3년 동안 격리를 안 당해 보시면 모르는데 저는 코로나 기간에도 갔었잖아요. 저도 3주 격리를 해봤고요. 중국은 엄청 세게 했어요. 네. 그 이제 현장을 가보시면요,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집에 죽은 사람 많습니다. 네. 우리가 대외적으로 나온 것보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내적인 부분들은 제로 코로나, 다음 대외적인 것은 미중 간의 이슈죠. 그게 있는데 미국의 중국 제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제 핵심이 이제 이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이제 3년 동안 이 봉쇄를 당했을 때 사람 심리적으로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마디로 하면 이게 삼불심리라고 그러는데 네. 삼불심리. 정부나 시장에 대해서는 불신, 불안감, 불확실성 안 쓴다는 거죠. 또 그러다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경기가 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회사가 지금 감원을 많이 한다고요. 내가 지금 회사에서 만약에 감원되면 어떻게 하지? 흔히 말하면 잘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삼불심리 때문에 돈을 안 쓰는 거고 가격이 더 내려갈 거야. 안 좋기 때문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면 나중에 아까 꼭지 잡기 때문에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물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디플레이션 우리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꾸 이제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을 재고를 좀 푸는데 안 사니까 네. 가격은 더 싸지는 거예요. 그것도 안 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리가 자꾸 나오는 게 신문 기사에 디플레이션 우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 흔한 돼지고기도 중국 물가의 바로미터는 돼지고기도 가격이 지금 40% 이상 떨어지는 게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소비를 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도 요커들이 안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전에 5번 왔으면 한 2번밖에 안 옵니다. 외식 10번 했으면 지금은 한 2-3번밖에 안 합니다. 집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어디가 가장 떨어져 살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 정부도 알기 때문에 이 중국 정부의 정책과 소비자 지금 계속 밀당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게 심리라고 했죠. 경쟁의 심리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이 심리를 어떻게 하면 하느냐. 근데 이게 3년 동안 갇혀 있는 이 심리가 제가 볼 때는 2024년도도 쉽지 않다. 그 말의 의미는 2024년도 중국 경제가 어려울 거고 아마 또 2024년도에 또 뭐 부동산 부도 난다 이런 얘기 또 나올 거고 또 이런 이슈가 터지면 또 제가 다음에 와서 또 방송 뭐 이유를 하겠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중국 경제가 그렇다고 꼬꾸라지진 않는다. 근데 계속 이런 리스크는 계속 생겨난다. 그 심리적.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걸리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상흔 효과인데 이 상흔 효과가 적지 않다. 저는 보여집니다.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그 축구 선수였나? 축구 선수 한 분이 뭐 중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데 그 한번 뭐 대표팀 한번 갔다 오면은 뭐 3주 격리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서 가고 싶지만 갈 수가 없다. 3주를 경기 못 뛰면 뭐 완전히 뭐 그건 우리는 망가지니까. 우리는 3주인데 거기 사는 사람 상황이 같으면 한 달 네. 생각해 그러면 아예 못 나가게 한다. 못 나가게 했죠 네. 그때. 와, 그러니까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네. 그게 올해 2023년도죠. 리오프닝하고 중국 경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네. 그걸 다 그렇게 봤던. 근데 네, 네. 안 되네. 계속해서 지금 허덕이고 있고 소비가 안 나오네. 뭐 고복 소비 얘기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 입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가 생각해봐. 3년 동안 안 하는데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진다. 이렇게 분위기가 있고 기업들이 지금 수출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소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돈을 쓰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 됐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데 그게 자꾸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뭐 조금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2024년도도 결국은 소비가 되지 않을 거다. 소비가 안 된단 말은 중국 경제 성장이 가장 힘든 상황이다. 소비가 중국 경제 성장의 GDP에서 2021년도까지만 해도 65%입니다.
네. 이상이 65% 이상. 네. 그러니까 좀 조금 더 거슬러 가면 2019년도 같은 경우 70% 이상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GDP를 만드는데 65% 이상이 이제 수출이 아니라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수출은 어차피 지금 중국은 기대도 안 해요. 그래서 중국이 하고 있는 기술 자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소비가 거의 65% 있었는데 2022년도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네. 한 36.7.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GDP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부랴부랴 뭐 꾸역꾸역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그럼 또 투자예요. 아까 말씀드린 투자. 그냥 꾸역꾸역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행히 수출 같은 경우도 미국은 안 됐지만 동남아 쪽엔 조금 됐고 그렇지만 옛날처럼 아니었기 때문에 그 5%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소비를 만들었던 것도 있고 투자를 이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도 소비가 빨리 안 풀어지면 또 꾸역꾸역 만들어내야 되는 상태가 온다. 근데 거기다 맞물려서 아까 말씀드린 돈이 없잖아요. 지방정부가.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 지금 또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중앙정부 아까 또 이렇게 손을 대야 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출이라도 좀 잘 되면 좀 어느 정도 좀 상세가 될 텐데 수출도 지금 뭐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중국이 나름 수출 국가인데 이게 수출이 점점 좀 이렇게 좀 힘들어지게 되는 어떤 뭐 원인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일단 수출이 안 되는 지금도 여전히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뭐 미국 같은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노동 집약형에 만드는 인건비 뭐 해서 만들어진 메이드 인 차이나 미국 시장에서 계속 많이 팔리고 있고 하는데 근데 일단 미국이 대중국 관세가 아직 풀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덜 팔리겠죠.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뭐 요인이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재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까 물량이 이제 줄어드니까 투자도 적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기존인 재고도 틀기도 힘든데 새로 만들 수 있는 역량도 안 되고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동남아 쪽은 됐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중국이 수출 중심에서 기여도에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그러니까 소비로 넘어가기 시작한 게 벌써 지금 꽤 오래됐으니까 네. 수출이 가장 뭐 안 된 이유는 저도 이제 그 똑같이 코로나로 보고 그다음 미국의 대중국 제재라고 이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내부적 요인을 찬다면 인건비도 이제 중국에서 많이 상승을 했고요. 만들어서 팔아도 안 남는 게 별로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보면 이제 위안화 또 환율 이슈도 좀 있긴 하죠. 네. 위안화 환율도 이제 지금 방어를 해야 되는데 약간은 이제 그 이슈도 있고 복합적으로 이제 수출이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뭐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기여도가 훨씬 더 낮아졌죠.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큰 비중이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이제 큰 게 잘 안 나가는 거죠. 돈 되는 게 그걸 막아버렸으니까. 네. 또 관세가 높아보기 때문에 당연히 옛날에 미국에서 10개 샀던 걸 뭐 3개 살밖에 안 사버리니까.